안녕하세요. 회로이론 강사 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회로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몇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간단한 회로를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오메 법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키르요프의 법칙,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 자,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해석했는데, 이번 장에서 배우는 회로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잡한 회로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2개 이상 또 여러 개 있었을 때 어떤 복잡한 회로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로망을 통해서 뭘 배울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전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중첩의 정리라든지 태분한 정리라든지 노튼의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밀만의 정리, 가역의 정리, 여러 가지의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간략화시켜 가지고 전압도 구할 수 있고요, 전류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8장의 회로망에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저하고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첫 번째 전압원과 전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로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다 뭐가 있어요? 전원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전원 부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누가 갖다 씁니까? 그렇죠? 부하가 갖다 쓰겠죠. 부하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회로인데 또 폐회로가 되어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배워야 되는 부분이 전원이에요. 전원. 그럼 이 전원에는 뭐가 있냐라고 보니까 이 전원에는 전압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류원이 있대요. 전원이야. 전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전기를 공급해주는 부분. 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 내가 전기를 공급해줘요. 또는 전압을 공급해줍니다. 또는 전류를 흘려줘요. 전압과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능력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전압원에 대해서 볼게요. 전압원. 전압원을 보니까 우리가 이 전압원에 대한 기호는 우리가 건전지상으로 보게 되면 직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이렇게 직류인지 교류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봤어요. 교류는 우리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전압원의 표시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압원을 공부했을 때 우리 교재 이제 보시게 되면 정전압원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전압원. 그럼 이 정전압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전압원의 기전력과 같은 전압을 부하에 일정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전원으로서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적을수록 좋더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상적인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게끔 공급해 주는 게 우리가 전압원인데, 전기를 공급해 준다는 게 전원이에요. 이게 전압원인데 그 전압원 안에는 뭐가 있더라?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교재에 보니까 전원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있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부하가. 가장 이상적인 전압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V의 전압을 공급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 부하에서도 100V의 전압을 쓴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전압원이 되겠죠. 하지만 이 전원에는 항상 뭐가 있냐?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건전지를 비유를 많이 해요. 건전지를 우리가 샀을 때 건전지를 편의점에서 사는 거와 또는 대형 마트에서 사는 거에 건전지의 가격적인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건전지를 내가 딱 하나만 쓰고 싶은데 한 10개를 샀어요. 10개는 뭉치로 이제 파니까. 그리고 하나만 쓰고 9개는 어디 서류함 속에다가 넣어놨어. 서랍장에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건전지를 쓰려고 봤더니 그 건전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전이 돼 있더라 이거야. 그 방전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건전지 자체적으로 스스로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나냐? 건전지 또는 전원 내부에는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회로를 이 옆에 있는 그림으로 봐보니까 이상적인 전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전류고 이게 전압이라면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전압을 100V 줬더니
자, 부하에서도 100V가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 전원에는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부 저항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내부 저항이 존재하게 되면, 자, 전원이 있고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고 저항이 있으니까, 자, 여기도 내부 저항 R이 있다 보니까 이 전류와 저항이 만남으로써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원이 어떻게 됩니까? 부하에서 갖다 쓰는 전원은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마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아, 그렇지. 전원에는 내부 저항이 있다는데, 우리가 전원에는 전화번이 있고 전류원이 있고, 근데 그 전화번에는 내부 저항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볼게요. 첫 번째, 이 내부 저항에다가, 자, 이걸 우리가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연결을 하죠. 직렬 아니면 병렬. 전원을 100V 전원을 인가했을 때 내부 저항을 직렬로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전압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전압계를 가지고 여기에 걸린 전압을 지시치를 봤더니 여기 전압이 100V가 나와야 되는데 90V가 됐다 이거야. 90V가. 그렇죠? 그럼 10V 어디 갔어? 여기서 전압 강화에 10V가 일어나기 때문에 키리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해 보니까 폐회로 안에 있는 전압이 한번 모았다. 0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V고 10V에다 90V 대보니까 100V 0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 부분을 내부 저항을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병렬로 시켜봤더니 여기가 전압기를 가지고 전압을 쟀더니 90V래. 10V 어디 갔어? 여기서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왜? 전압은요, 병렬 시에는 전압은 어떻더라? 일정하기 때문에 자, 내부 저항을 직렬로서는 연결을 시킬 수 없더라. 그래서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을 어떻게 갖고 있더라? 직렬로서 가지고 있다더라. 이게 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부 저항을 어떻게 갖고 있더라? 아, 직렬 연결로서 가지고 있다더라.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자, 전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부 저항 R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100V니까 여기서도 90V가 아닌 100V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내부 저항 값이 얼마면? 0이면 자, 100V가 그대로 100V가 되겠죠. 그러면 저의 내부 저항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이 지금 회로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다? 그렇죠. 단락 상태가 됐다. 단락 상태. 그럼 단락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회로가 닫혔다는 얘기죠. 클로즈 됐다는 얘기예요. 셔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거 가장 이상적인 전압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부 저항이 직렬로, 전압원은 직렬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내부 저항이 얼마일 때, 제로가 됐을 때, 자, 이 단락 상태가 됐을 때 뭐가 된다?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전압원이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전원을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전압원을 연결을 시켰는데, 자,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놨어요. 연결을, 자, 여기서는 극성이 반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직렬 연결이 지금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10V이고 이 부분이 20V가 되고, 자, 이 부분이 지금 8V예요. 이때 자,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있대요. 전원을. 그럼 전원을 하나로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자,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이 연결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전지를 봤을 때, 자, 이 분필 케이스가, 이 분필 나오는 부분이 플러스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더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빼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기준을 하나 잡아볼게요. 8V를. 기준을 잡아서 보니까 어떻게 돼? 8V에 플러스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20이 돼야 되는 거고, 자,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네 마이너스 10V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2V. 그러니까 마이너스 22V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 이거야. 마이너스니까. 이게 22V가 되더라. 만약에 플러스 22V
22V가 된다면, 플러스 22V가 된다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전원의 방향이.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전원을 제가 이제 병렬 연결을 한번 시켜봤어요. 병렬 연결을. 자, 병렬 연결을 시켜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볼게요. 얘가 12V고 이게 12V야. 이걸 하나로 만들고 싶대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이게 합쳐져 가지고 24V 그게 아니고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는 12V가 되는 거예요. 병렬은 일정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24V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전화번이라고 하는 게 직렬 연결이 돼 있을 때는 하나로 우리가 하나의 전원으로 만들 수 있지만 전화번이 병렬로 연결이 됐을 때에는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여기가 지금 12V고 12V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12V고 24V면 어떻게 됩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순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런 연결은 할 수가 없다더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전화번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이상적인 전화번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 내부 저항이 있는데 그 내부 저항이 직렬로서 연결이 돼 있고 그 내부 저항 값이 0일 때, 자, 단락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전화번이 된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 회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제가 직류 전원으로서 연결을 시켜보게 된다면 전원이 있고요. 내부 저항이 있더라. 자, 이런 회로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2고 이게 내부 저항 R이 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전류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도 전압이죠. 자, 전원이에요. 전류원도.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요. 화살표로. 이 화살표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전류원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전류의 방향이 아랫 방향으로 가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전류원이 있고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거야. 부하가. 그래서 이 부분도 자, 이 전류원을 통해 가지고 부하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더라. 이것도 전원이다 보니까 내부 저항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내부 저항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 전류원의 전류값이 100A예요. 100A. 100A라면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공부를 했다시피 전류가 방향이 한 방향일 때 우리는 이걸 직렬 연결이라고 했어요. 직렬 연결은 전류의 값이 일정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여야 돼? 100A가 돼야 돼요. 100A가. 그런데 하필 제가 여기다가 전류계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이 전류계 지시값을 봤더니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면 90A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야. 90A 전류가. 그렇죠? 그러면 이 90A 전류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래프도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일 때에는 100A 전류가 흘렀을 때는 100A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변함이 없지만 여기에 이제 뭐가 있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부 저항을 제가 이렇게 봐볼까요? 직렬로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90A가 됐다는 얘기는 자, 직렬이니까 여기서 10A를 소모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직렬에서는 전류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자, 전류원은요. 직렬로서 연결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연결을 하냐? 병렬로서 연결을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90A라면 이쪽으로는 몇 암페어 전류가 그렇죠. 10A 전류가 흘러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90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값이 어떻게 되더라? 자,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거야. 요 차이가 이제 뭐가 됩니까? 내부 저항에서의 어떤 전류의 감산된 값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 그래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제. 아, 하나 이제 배웠네.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도 자,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 내부 저항은 어떻게 존재하더라? 아, 그렇죠. 병렬로서 존재하더라. 병렬로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자, 전류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A 전류가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 이
내부 저항이 얼마면 무한대가 된다면 자, 이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된다면 무한대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로 자체가 오픈됐다는 얘기야. 오픈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그렇지. 개방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개방 상태. 개방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류가 흘러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100A 전류가 다 100A 전류가 이 부하에 다 흘러 들어가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내부 저항은 병렬로서 전류원을 연결을 시키고 이때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되게 된다면 개방 상태가 된다면 이건 뭐가 되더라? 아이디어라. 이상적인 자, 뭐가 되더라? 전류원이라고 할 수 있다더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류원을 직렬, 병렬로서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전류원이라고 하는 걸 봐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전류원을 이번에는 직렬로 연결을 이렇게 시켰어요. 이게 2A, 여기 2A,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서 2A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A, 여기서 여기까지는 2A. 자, 총 몇 암페어? 4A. 그래?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여기서 몇 암페어가 돼요? 아, 그러니까 2A가 돼야 되겠죠. 왜?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기가 1A이고 여기가 2A예요. 그럼 여기 몇 암페어 전류가 흐릅니까? 자, 이 부분은 1A 전류가, 이 부분은 2A 전류가. 그래서 합산해서 3A 전류가 흘러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로서는 연결을 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직렬 연결은. 그런데 병렬 연결은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전류의 방향이 지금 뒤바뀐 것 뿐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얼마냐? I1, I2, I3래요. 이걸 지금 하나로 지금 만들어 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윗방향으로 하는 전류의 합이 I1 플러스 I3에다가 마이너스의 I2를 빼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10A이고 이게 5A이고 이게 3A가 된다면 총 자, 어떤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몇 암페어 전류가 흐릅니까? 그렇죠. 8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로 만들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전원을 잠깐 살펴봤는데 전원에는 전하본이 있고 전류원이 있어요. 자, 전하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전하본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저항이 0일 때 가장 이상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원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지. 자, 내부 저항을 병렬로서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개방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전류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하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렬 연결로서는 가능하지만 병렬 연결로서는 불가능하더라. 자,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은 불가하지만 병렬 연결은 하나로 만들 수 있다더라. 합성이 된다더라.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류원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형 회로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형 회로망. 그럼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교재에서 이제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회로를 공부할 때 기본적인 소자인 RLCG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RLCG. 그래서 RLCG 등에 우리 교재에서는 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M 부분을 G라고 바꿔주세요. 컨덕턴스. 그래서 RLCG 등의 회로 소자가 자, 체크합시다. 전압 전류에 따라 그 본래 값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요? 이걸 선형 소자라고 해요. 선형 소자. 이게 RLCG의 값이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메 법칙을 적용해 보게 되면 이게 전압이고 이게 전류라면 자,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전압도 커지는데 뭐가 계속 커집니까? 저항값이 자, 좌우가 되겠지.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선형 소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제곱의 값이 포물선의 값이 나온다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비선형 소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우리가 태분안이라든지 노튼이라든지 중첩이라든지 자, 이런 회로들은 이제 뭐가 될 때 RLCG가 변화하지 않았을 때
선형 소자로서만 이루어졌을 때 이걸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데 그 선형 회로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압 전류에 따라서 그 본래 값이 변화하지 않는 값,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형 소자라고 하고 그 선형 소자로서 구성된 회로를 뭐라고 하더라?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선형 회로망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자 중첩의 정리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중첩의 정리. 자 중첩의 정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중첩의 정리를 좀 볼게요. 중첩의 정리. 이 중첩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전화분이나 전류원이 혼합된 회로망에 있어서 자 회로 내 어느 한 지로에 흐르는 전류는 각 전원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전류를 각각 대수적으로 합하여 구하는 정의로서 그 방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에도 이제 거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뒤에서도 우리가 또 문제를 또 풀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첩의 정리에 관련된 문제를 교재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에 몇 번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28번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회로가 지금 전원이 있고요. 전원이 있고 내부 저항이 존재하고 자 여기에 자 전원이 이렇게 있어요. 전원이 있고 자 보게 되면 28번보다는 좀 더 좋은 문제를 좀 볼까요? 그렇지. 31번 문제가 더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31번 문제가. 왜냐하면 전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방금 전화분과 전류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거잖아요. 자, 거기에 관련된 지금 내용이 이게 제일 좋네요. 31번이. 왜? 전화분이 있고 전류원이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회로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5ohm이고 이게 지금 3A이고 20ohm이에요. 20ohm. 그다음에 10V의 전원을 인가해 줬습니다. 그럼 중첩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원이 2개 이상이 되었을 때 부하에 흘러 들어가는 어떤 전류의 값을 구하는 게 이게 중첩의 정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에 배웠다시피 전화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일 때에는 자 어떻게 해요? 단락을 시키고요.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전류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을 시킬 수 있겠죠.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문제를 보니까 25ohm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 전류원을 제가 개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개방을.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회로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5ohm이고 여기는 20ohm이 될 것이고 여기는 10V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I는 어떻게 구해요? 5 플러스 20에 대한 10이 돼서 25분의 10 그러니까 5분의 2가 돼서 얼마가 됩니까? 0.4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전화번을 단락을 시키는 거죠. 이제 단락을. 자, 단락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회로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3A의 전류가 흐르고요. 자, 회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가 5ohm이고 여기가 20ohm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래. 그럼 전류 분배 법칙에 의거해서 자, I는 자, 20에 플러스 3에 자, 플러스 5가 되겠죠. 5ohm이니까 5에 자, 4개 안이 남았고 5가 되는 거고 전체 전류 3A. 얼마 될까요? 25분의 15 5분의 3 0.6A 전류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 전류원을 개방했을 때는 0.4A의 전류가 25ohm에 흐르는 거고 자, 전화번호를 단락을 시켰을 때에는 25ohm에는 0.6A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1A 전류가 흐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푸는 게 중첩의 정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첩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2개 이상이 나왔을 때 그 부하에 흘러들어가는 전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한 게 중첩의 정리다. 중첩의 정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전원이 2개 이상이 있었을 때 전류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분항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분항. 태분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화번호로서 이루어진 회로를 우리가 이제 태분한 회로라고 많이 하는데, 태분한. 자, 태분한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 저항이 존재하고요. 이건 내부 저항이 되는 거고, 전화분이 자, 이렇게 있는 회로. 자, 이런 회로를 우리는 태분한 자, 회로라고 합니다. 이때 이 두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이 전압을 태분한 전압이라고 하고요. 이 두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자, 여기 저항을 우리는 태분한 저항이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된 회로를 우리가 태분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교재에도 이제 이런 회로도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좀 지워야 되니까 이 부분. 자 이제 태분한의 정리를 한번 볼게요. 태분한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분한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내부 저항과 전화번호로 이루어진 이런 회로를 가지고 있는 회로를 태분한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태분한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하한 구조를 갖는 능동회로망도 그 임의의 두 단자 AB 외측에 대해서는 자, 등가적으로 하나의 전화번 VAB와 하나의 저항 RAB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복잡한 회로가 있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전화번호의 회로로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을 RAB, 자, 여기 전압을 자, VAB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단자가 AB라고 봤을 때, 이 두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을 태분한 저항, 이 두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전압을 태분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태분한 전압.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있는 회로를 좀 잠깐 보니까 지금 이런 회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가 R1이고 이 저항이 R2입니다. 여기에 전원을 지금 인가를 해줬어요. 전원을 인가해주고, 자, 여기에 RL이라고 하는 또 부하 저항이 있겠죠. 그런데 이 단자 A 단자, B 단자를 중심으로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회로를 가지고 지금 이런 회로를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내가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AB 단자를 개방을 시켜요. 개방을 시킨 상태에서 그럼 이 저항은 병렬이 되겠죠. 병렬. 그렇죠? 합성 저항이 병렬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RAB라고 하는 것은 이 합성의 저항값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VAB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전압이 여기에 전압이 자, 이쪽에 VAB의 전압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이해하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뒤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저만 잘 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한 것처럼 따라 하시게 된다면 이 회로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단자가 A, B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옴이고 3옴이고 0.8옴이에요. 그 다음에 5V의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이 회로를 지금 태분하는 지금 회로로서 이렇게 이런 회로로서 만들어 보래요. 이런 회로로서.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은 태분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두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의 저항값이 이 두 단자 AB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저항값이 태분한 저항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 여기는 직렬이고 요놈은 병렬이니까, 자, 이건 어떤 상태에서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자, 0.8 플러스 2 플러스 3에 2 곱하기 3이 돼서 얼마나 될까요? 5분의 6, 1.2가 되니까 2옴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린 전압이 태분한 전압이니까 3옴 단자에 걸린 전압이 내가 이 AB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의 전압이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개방된 회로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자, 여기서 2대 3으로 그럼 여기 몇 볼트예요? 3볼트의 전압이 걸리겠죠. 아니면 해보시면 되지. 2 플러스 3에 자, 3에 전체 전압 5 약분되니까 3볼트. 그럼 여기는 3볼트가 되더라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이게 태분한 정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분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회로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회로. 그럼 이 회로가 뭐예요? 전화번호로 이루어진 회로지. 전화번호로 이루어진 회로를 뭐라고 해요? 이걸 태분한 회로.
그래서 태분한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자, 전압을 태분한 저항. 이 두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전압을 태분한 전압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개방시키는 거죠. 개방. 자, 문제를 풀면서 또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노튼 회로가 있어요. 노튼의 정리. 그럼 노튼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가 회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상반된 관계, 쌍대 관계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반된 관계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몇 가지 봤죠. 가장 기본적인 게 직류의 상반된 관계는 교류고, 저항의 상반된 게 컨덕턴스고, 뭐 L의 상반된 게 C고, 그죠? 직렬의 상반된 게 병렬이고, 키르요페 전압 법칙의 상반된 게 키르요페 전류 법칙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압원에 대한 상반된 관계가 뭐가 될까요? 전류원이 되겠죠. 전류원. 노튼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전류원으로서 이루어진 회로를 우린 노튼의 회로라고 해요. 전류원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그러면 이걸 이제 전류원으로서 이제 바꿔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자 이렇게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 저항을 자 병렬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이 회로를 우린 노튼의 회로라고 합니다. 노튼의 회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노튼의 회로는 이 두 단자를 단락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개방을 하고 단락을 시키게 되면 회로 자체가 해석하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근데 제가 또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잠깐 봐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R1이고 이게 R2 저항이에요. 기전력이 2V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 단자, B 단자이고 여기에 부하저항 RL을 연결을 시켰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회로를 우리가 이제 노튼의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자, 이렇게 단락시킨 상태에서 이 부분은 RL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걸 자, 이렇게 하나의 회로로서 보고요. 이걸 RAB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전류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겠죠. 전류원.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태분한 정리하면서 풀었던 방금 회로 있죠. 그 회로를 가지고 노튼의 정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원 등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원 등가. 상반된 관계. 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제가 전원 등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전원 등가. 등가 변화. 전류원으로서 이루어진 이 회로를 제가 노튼의 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뭐와 같냐면 이게 무슨 회로예요? 전압원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태분한 회로라고 했어. 자, E가 되는 거고 R이 되는 거고 이 회로가 같다랍니다. 이게 전원 등가예요. 그러면 이게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전류원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 내부 저항을 전압원의 이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전류원의 전류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 전압원의 이 전압값은 어떻게 되냐? 전류원과 내부 저항의 값을 곱해주게 되면 이 값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내부 저항이 2옴이에요. 자, 전압이 10V입니다. 내부 저항은 변함이 없어요. 2옴이에요. 전류는요. R분의 V니까 얼마가 돼? 5A.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2가 되니까 10V가 되겠죠.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전원 등가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로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풀었던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회로가 아까 있었어요. 이게 0.8옴이고 2옴이고 3옴이고 자, 여기가 5V가 됐대요. 이때 자, 태분한의 회로를 만들든지 노튼의 회로를 만들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더니 제가 이 부분 이게 뭐예요? 지금 방금 태분한 회로죠. 이걸 노튼의 회로로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내부 저항은 변함이 없으니까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류원은 얼마가 돼요? 전류원은 2분의 5, 2.5A 전류가 흐르겠죠.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는 3옴이고 0.8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2 플러스 3에 2 곱하기 3이 돼서 5분의 6. 자, 1.25옴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2.5A가 되는 거고 여기는 1.25옴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0.8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곱해보시라고요. 곱해보시라고. 그럼 2.5에다가 1.2를 곱해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5이 10이 되는 거고 4, 5가 되는 거고 5가 돼서 자 3이 되겠죠. 3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이 회로를 다시 이 회로를 뭘로 바꾸셔야 돼? 태분하는 회로로 바꿔보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여기는 3V가 되는 거고 1.2에다가 0.8을 더해보니까 2옴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등가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게 되면 이 회로망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우리가 또 풀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밀만의 정리라고 하는 걸 좀 봐볼게요. 밀만의 정리. 자, 밀만의 정리. 밀만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화번이 여러 개 있었을 때. 자, 전화번이 여러 개 있었을 때 전화번이 자, 병렬로 접속된 회로를 간단하게 전화번의 등가회로, 그러니까 태분한의 회로로 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밀만의 정리.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첩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여러 개 있었을 때, 다수의 어떤 전원이 있었을 때 부하에 흘러 들어가는 어떤 전류율 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밀만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전화번이 다수 있었을 때, 다수 전화번이 존재했을 때 그때 개방된 어떤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다. 또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회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화번이 있어요. 근데 왜 회로가 이렇게 그려질까요? 그렇죠. 전화번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을 어떻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직렬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R1, R2, 여기가 E1, 자 여기가 E2라면 자 여기 또 하나가 또 있는 거죠. R3. 자 이게 E3예요. 자 이런 회로를 우리가 간략하게 지금 보고 싶대요. 태분하는 회로로 만들어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 수식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전원 등가 가지고. 그러면 좀 복잡하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류원으로 바꿀 수 있더라 이거야. 전류원으로.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R1, R2, R3. 왜? 내부 저항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전류. 자, 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R1분의 E1. 이게 뭐예요? I1이 되겠죠. 여기는요. 자, R2분의 E2가 되고요. 자, 여기는요. R3분의 E3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제가 하나의 회로로서 만들어 볼게요. 하나의 회로로서.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한 자 전류는 R1분의 E1 플러스 R2분의 E2 플러스 R3분의 E3가 될 것이고, 자, 이 저항을 하나로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로서. 그럼 여기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태분한 회로로 만들어 보게 되면 자, 이 내부 저항은 그대로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에 전압, 개방된 전압이니까 이 전압은 이 전압과 같겠죠. 그럼 여기 전압, 이걸 만약에 A, B라고 한다면 V, A, B는 자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에 R1분의 2원 플러스 R2분의 2 플러스 R3분의
E3로서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컨덕턴스가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드미턴스의 합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뭐에 합이 됩니까? 전류에 합이 되더라. 이 공식을 뭐라고 한다? 이걸 밀만의 정리라고 하더라.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가역의 정리. 이제 마지막 우리 정리 중에 이제 가역의 정리가 나와 있는데, 그 가역의 정리, 상반 정리가 뭐냐? 자, 이 부분은 시험 빈도수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가역의 정리라고 하는 거, 수동 회로망에서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가 어떤 회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동 회로망이에요. 수동 회로망에서 자, 외부에서 전원을 인가를 해줍니다.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없는 회로망이니까, 자, 외부에서 전원을 자 연결시켜 주게 되면 여기가 단락돼서 2차 측의 회로가 단락이 됨으로써 여기에 전류 I2의 전류가 흘러요. 제가 여기서 E1의 전류를 주게 되면. 근데 반대로 제가 여기다가 E2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부분에 I1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자, 그때 여기 E1과 I1의 곱이 자 E2와 I2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역의 정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역의 정리.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서 이제 제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한 가지만 더 배우고 가시자고요. 그게 뭐냐? 만약에 전원이 직병렬로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에 전화번이 있고요, 전류원이 있는데 부하에다가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부하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고 싶어요. 그럼 보시자고요. 전원이 있었을 때는 자 어떻게 합니까?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방을 시킨대. 개방을 시키게 되면 부하의 전류가 흘러? 못 흘러.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전화번이라고 하는 것을 단락을 시켰어요. 부하의 전류 흐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번과 전류원이 어떻게 돼 있을 때? 직렬 연결됐을 때, 자, 전화번, 전류원이 자, 직렬 연결 되어 있을 때, 자, 뭐가 없어도 무방합니까? 아이, 그렇죠. 전화번. 이 전화번을 삭제해도 전류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무방하더라. 하지만 전화번과 이렇게 전류원이 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죠. 병렬로. 자,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부하가. 자, 개방을 시켰어요. 개방을 시키게 되면 전화번에 의해서 전류 흐르죠. 자, 단락을 시켰습니다. 단락을 시키게 되면 여기 전류원에서 흐르는 전류는 어디로 가? 부하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임피던스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전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맴맴 돌겠죠. 순환 전류가 흐르겠죠. 여긴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그래서 전화번과 자, 전류원이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자, 병렬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뭐가? 전류원을 자, 없애도 무방하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회로망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배웠어요. 제가 이론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론을 조금 배우고 나서, 왜? 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배우고 나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게 되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론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망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전원. 전원에는 뭐가 있고? 전화번하고 전류원이 있다. 근데 그 전원에는 뭐가 있다? 내부 저항이 있다. 그 전원이라고 하는 게 전류원과 전화번이 있는데, 그 전화번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을 직렬로서 가지고 있고, 이런 회로를 뭐라고 한다고요? 태분한 회로라고 한다고요. 자,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부 저항을 어떻게 갖고 있다? 병렬로 가지고 있다. 자, 그 전류원으로서 이루어진 회로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노튼의 회로. 그 다음에 부하에 어떤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 전원이 다수 있었을 때 부하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중첩의 정리가 있다더라. 그 다음에 자, 다수의 전압원이 있었을 때 그 개방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밀만의 정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자, 문제는 또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저하고 다음 시간 때
우리가 이 회로망에서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또 쉽게 풀 수 있는지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